네, 박정희 한판 승부 목요일에 연장 방송 한판 정치 클리닉.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우리 김종대 교수님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으세요? 무게를 너무 너무 무게를 잡으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다녔더니 아주 제가 출마자는 아니지만 몇 군데 지원하느라고 아하. 다음 주부터 제가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몸풀기가 시작됐거든 이제. 아하. 우리 조원진 대표님하고 같은 아스팔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첫날에 보니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무지하니 힘드네요. 그래서 살이 쫙 빠지셨어요 오늘. 빠졌어요? 볼살이 듣던 좀 들어. 반가운 말인데. 성남은 한 10kg 빠져요. 아 그래요? 진짜로. 우리 대표님도 오늘 대구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신 대구 거죠? 있다 올라왔는 거죠. 대구 요즘 어때요? 대구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개박수 친다고 바쁘지. 조용하다가 예. 도태우 후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또 뭐 유영학 변호사. 뭐 단수 공천 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하다. 그렇군요. 궁금하네. 언제나 시끄러워지나 좀 많이 기다렸어요. 제일 조용한데. 너무 조용했었어요. 제일 조용한데 왜냐하면 뭐 현역 탈락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선 붙이면 현역이 다 되니까. 예. 국민 추천제 한다고 하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 예, 이제 국민의힘이 후반부에 있고 일단 한판 정치 클리닉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인데요. 이제 오늘 대전 중구 민생 현장 방문에서 했던 말입니다. 총선 앞둔 여야 정치인들의 과거 설화가 집중 재조명되고 있고 이제 공천 취소까지 가는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여야 모두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DMZ 발목 지뢰를 밟으면 목발 경품을 주자라고 한 발언, 또 과거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을 받았다라는 사실까지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안을 좀 바라보겠다 입장을 밝혔고 오늘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또 강경 발언, 공천 취소까지 또 시사하는 그런 발언 나와서 당 결정에 이제 임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조원진 대표님. 지금 뭐 한 달 안 남은 시점에서 저게 핵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지뢰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말은 뭐 피해 당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정폭력 문제야. 이 가정폭력 문제는 대단히 모든 폭력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폭력 이게 연관이 되잖아요. 사회폭력하고. 가정폭력이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격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만약에 뭐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다친 분들한테는 사과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정폭력까지 나왔으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막기 힘든 상황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뭐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박용진 뭐 의원의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뭐 그렇게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비명계의 가장 안타깝다라는 사람 박용진 의원인데 자연스럽게 그래 넘어가는 것도 민주당으로 봐서 나쁘지 않다 이래 봅니다. 네. 아까 이재명 대표의 그 말 중에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조금 공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떠올리는 하나의 장면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동입니다. 그게 아주 난타당하면서 선거가 역전됐거든요. 당시에 모든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이기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우세했는데 그해 사실상 뒤집혔습니다. 노원에서도 낙선을 했었고 김용민 그런데 후보도. 제가 김용민 그때 후보 지금이야 뭐 이제 유튜브를 하고 계시면 잘 아는데 그 대목을 굉장히 본인도 아파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때 출마를
출마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지금도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정봉주 전 의원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또 공교롭게도 다 낙검수 멤버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과연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전 뭐 조심스럽지만은 오늘 선거운동도 마침 중단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조금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많으면은 그 말다리에 걸려가 넘어진다고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충고가 될 거예요. 지금 뭐 좌우 유튜브들이 하고 싶은 말 극단적인 얘기 다 하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조심스럽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제 공적 이런 말 등은 잘 안 나가는데 뭐 오른쪽도 유튜브들 막 계속 부추기는 데 많잖아요. 맞죠. 거의 안 나가잖아요. 제가 안 나가는데 그 말 많으면은 그 말다리라는 거 있잖아요. 말다리 걸리면은 일어나지도 못해. 말다리. 새로운 용어였어요. 아니 그런데 결국은 이게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게 방송은 방송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렇죠.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고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로서의 정치인은 또 그거에 맞게 자기의 모든 경력과 언행 생활을 다 통제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항상. 유럽에서 10대부터 아예 그 중학교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인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막 뒤섞여가지고 뭐 양성체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이 흐트러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혼란이거든요. 방송했다 정치했다 정치했다 방송했다. 우리 박재홍 아나운서는 전혀 생각 없습니다. 항상 저런 사람이 먼저 정치하더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언론이 이제 권력의 제4부로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하는데 이번에 또 방송인들 출마자가 많아요. 이번에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유튜버도 많고요. 앵커 출신이 너무 많아요. 이번 유독 많아요. 근데 왜 못 끼어들었어요? 저는 한판 승부에 충성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규백 공관위원장이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될 경우에 강북을 선거구가 전략공천 지역이 되고 제3의 인물이 공천받는 게 원칙이다. 물도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이게 제3의 인물이면 또 박용진 의원을 일부러 또 배제하는 발언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뭐 좀 이게 본인의 개인 의견일까요? 친명계로 봐서는 박용진 카드라는 게 좋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비명 행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봐라 이게 비명 행사냐? 그렇지. 우리가 전략 공천을 박용진을 줬다. 저는 국회에서 같이 해봤잖아요 일을. 박용진 의원과 여기는 뭐 날카로움과 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민주당에서 뭐 벌써 벽을 치고 제3의 전략 공천한다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 뭐 제3의 인물 찾는다고 박용진보다 더 나은 인물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좌우가 조금 생각의 각도들이 좀 왜 저렇게 내 편 가리기로 이렇게 갔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규백 위원장도 점잖은 분인데 말이 너무 빠르다. 그렇게 봐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 가서 이제 민주당 당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 기층 당원들의 민심이 생각했던 거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현역 의원에 대해 가지고 무언가 평가하고 성적표를 딱딱 매겨버리는. 나는 당원이 지금은 정치인을 만드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은 참 원래 민주주의에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당원들의 그 목소리 커지는 거. 그런데 과거에는 정치인이 여론을 만들었다면 요즘은 여론이 정치인을 만든다. 이런 게 좀 실감이 나는 게 뭐 현역 의원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뭐 했냐. 지난 지방선거 때 뭐 했냐. 윤석열 정부에서 뭐 했냐. 이러면서 무더기로 당원들이 옮겨 다녀요. 이런 장면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도 나는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왜 그럼 안규백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그거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 아니냐. 특히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굉장히 그 기층 당원들이 당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강성 당원들. 뭐 개딸 당원이라 보면 맞는 것 같고요. 박용진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정봉주 이제 후보하고 그냥 감점 없이 붙었으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가 있어요. 4위 10%가 30점 감점 묶고 붙었다고. 그렇죠.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박용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성복을 안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난 당에 남겠다.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보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저도 이제 그쪽 당원들하고 당은 다르지만 대화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저기 어떤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거와 맹종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지지에는 전략적 지지도 있고 비판적 지지도 있고 예. 이유가 있는 걸 지지라 그래요. 나는 이래서 지지한다요. 근데 맹종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여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지금 공천 흐름에서 나타나는 일부의 어떤 반정치적인 흐름 같아 보이는 건 뭐냐면은 저기 무언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어떤 강성 그 지지 여론을 만드는데 이유를 갖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정당 정치에서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닌가? 난 솔직히 저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소위 우민 정치, 우리가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언론에 좌지우지되는 우민 정치잖아요. 네. 언론이 딱 갈라서 있으면은 정치도 딱 갈라서고 예. 협치 없이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이 지금 양당의 지지자들을 우민화시키고 있다. 그냥 따라오도록. 그건 옳지 않아요. 비판과 견제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양당 정치의 폐해입니다, 사실. 이게 빨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뭐 한 30몇 년밖에 안 되니까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초 의원 그다음에 광역은 여기가 좀 활성화가 되면은 예. 그것을 한 50%가 국회로 올라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음 지방선거가 어느 당이든지 간에 그 변화에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어제 나온 경선 결과를 보면 하위 평가 20% 페널티 받았던 친문 전해철 의원이 친명인 양문석 전 방통위원에게 패배를 했고 반면 또 이재명 대표 변호인으로 나섰던 박균택 전 검사장, 양부남 전 검사장 두 분 변호사인데 공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친명 중심 공천 아니냐, 정말 친명 횡재고 비명 행사 아니냐 계속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단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판단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김종대 의원님부터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언론에 뭐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실제 기층 당원들의 여론이 이렇게 어떤 그 굉장히 뭐랄까 냉정하다? 제대로 싸우라는 이런 여론으로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 권리 당원들의 여론이 실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당 운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런 변호사 저기 공천을 박균택. 이렇게 의도해서 밀어주지 않아도 이미 흘러가는 어떤 맥락이고 흐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적어도 수도권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어떠한 이제 민주당 당원 내 기층의 저변에 흐르는 분노 혹은 정권 심판에 싸워달라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그런 강성 이제 당원들이 리드해가는 건 맞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정권 재창출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싸웠느냐. 야당은 항상 그런 그 강성이 이끌어가지만은 대장동 변호사를 공천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앞에서 좀 정리를 했어야죠. 경선을 들어가서 그것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한테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대장동 변호사 지금 한 6명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결코 좋지 않은 일이다. 그거는 미리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변호를 맡고 있는 분들은 이번 공천에서 이번 그 총선에서는 출마하지 말아달라. 이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조정을 사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안 됐다는 건데 비례연합정당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불어 비례연합 거기에서는 시민사회를 초빙해서 4명을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했더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근데 그 사유가 전부 석연치가 않다 이거예요. 물론 어떤 이념적인 거는 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 군 인권을 위해서 싸운 그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는 이번 최상병 특검의 전략 자산입니다. 이 가장 앞서서 많은 걸 폭로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종섭 장관이 출국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 임태훈 소장까지도 얘기하느냐? 아니 그 대신 그거는 병역 기피가 아니라 저기 성소수자를 군에서 허용 안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접촉이 돼서 군 형법으로 형을 살았어요. 본인은 군대 보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군법으로 안 되잖아요, 형법으로.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그 저기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싸워왔던 거고, 그 군 인권 운동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예. 모르긴 몰라도 이게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또 하나의 편견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정리가 잘 되냐 이거요. 그 저기 뭐 저 아까 친명 변호사 정리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남의 당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원래 이 비례연합당을 만들고 할 때는 이런 위험을 다 예상하고 있었고 또 그쪽 당은 그쪽 당의 합법적 절차로 국민에게 약속한 절차로 뽑은 겁니다. 그렇다고 선거가 끝나면 자기 당으로 다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이 뭐 계속 당직자로 데리고 있을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4년 전에도 있었어요. 4년 전에도. 그래서 그때서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애시당초 그런 준위성정당 창당을 하면서 그 정리자라는 솜씨를 좀 두루두루 보이셔서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좀 명확히 세워야지 이 부분은만큼은 제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어렵다. 이 선거 자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 위성 꼼수 정당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위성 꼼수 정당 금지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안 했잖아요. 예. 안 했죠.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건 양당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뭐 4명 다 컷오프 시키겠다. 뭐 연합 거기에 그거 들어오는 것도 한 20명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민주당이 1명도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후순위니까. 후순위로 들어가니까 이게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이 판이 이상하게 간 거예요. 예. 거기에 위기감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민비조, 그러니까 지민비조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요 얘기가 나오면서 조국 대표는 그 10석까지 가져갈 수 있겠다. 지민비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의 흐름까지 보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있을 것이다. 제가 자나 우나 강성 15%는 항상 있어요. 강성 15%는. 예.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쪽에 완전 강성은 아니지만은 윤석열 정권하고 누가 싸울래? 그러면은 조국이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검사들이나 쭉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이쪽 그 지지하는 소위 야권 지지자 중에서 좀 더 강하게 싸워라 하는 부분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결국은 그 방향이 뭐 총선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결국은 중도를 포기하더라도 자기는 거리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문제죠. 한 10석 얻어놓고 나면은 자 이제 비례대표 그 민주사회연합인가 그쪽 나갈 사람도 한 10사람 나가고 그다음에 조국신당이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은 120석에서 130석 정당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 됐을 때 민주당의 위상이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왜? 이번 공천에서 문제가 있었던 비명계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들고 일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총선 이후의 상황들이 좀 예견이 되네요. 야,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목표가 바뀌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10석을 목표 의석으로 했는데 지금 더 높아졌어요. 이게 이제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합니까? 이제 12석으로 높이자는 얘기가 맞아요. 예, 12석. 자, 그러면은 정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나는 이게 뭐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씩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공동교섭단체까지 꿈꿀 것이다.
그 범야권에 비민주당 계열을 다 모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국회에서 단순히 의원이 진출해서 뭐 법사위나 이런 데서 싸우는 목표가 아니라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그리고 또 우리 정치에 전례가 있습니다. 옛날 DJP 연합에서도 자민련을 의원을 꿔줘서 만든 적이 있고 더 최근에는 정의당하고 민생평화당이 해서 평화와 정의연대라고 해서 공동 교섭 단체를 만들었다가 노회찬 대표 서거로 이제 무너진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의 저기 하나의 밸런서 이 저 국회에 있어가지고 균형자로서 이 정도까지 아마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여기서 약점은 뭐냐면은 그 조국 혁신당이 저 지역구 후보가 없습니다. 이건 비례에만 집중하겠다는 아니 건데. 상징적 후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 상징적 후보라도. 왜 그러냐면은 그 저기 선거 운동이 막상 들어가면은 당 대표나 선대위원장이 유세 현장에 가서 발표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후보가 없으니까 유세가 갈 유세장이 없어요. 유세 차량도 사용 못해요. 그리고 정당. 그렇군요.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하고 저 맞부딪히면서 그 정강 정책을 알리고 그리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렇죠. 이런 게 선거 운동인 거리에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색깔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주황색이든 네. 뭐 민트색이든 게 보여야지 또 국민들이 녹색도 있고 그래서 상징적인 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선을 그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인데 청년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2030 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쭉 종합을 해봤을 때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하나의 정치력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후속 프로그램이랄까 전략적인 고려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게 막상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이후에 그 진행이 됐을 때 이 컨벤션 효과를 담아내는 플랫폼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조국 대표가 비례 경선에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 남자표는 조국 신장식한테 쏠릴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2번, 4번이 될 것이다 두 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영입도 하고 경선 룰도 짜고 경선에도 참여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런 방법보다는 이왕 높아진 지지율을 이 상황을 예상 못했던 거니까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은 당선이 확 실시되는 그 당 대표나 이런 경우는 예컨대 8번이나 10번을 전략 명부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앞순위에 경쟁 명부로 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경쟁을 하도록 오히려 유도해 주는 게 오히려 공정하다. 7, 80% 표를 다 끌고 가면 그건 나머지 갖고 하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선 룰이나 전략 명부에 대해서도 뭐 지금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운용의 묘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정당은 이런 걸 갖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운용의 묘를 가지고.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국회가 풀어야 될 숙제 이제 하나는 어떤 원내 교섭 단체의 숫자를 10명으로 낮춰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 양당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원내 교섭 단체를 10명으로 낮춰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여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도에 있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이 세력들이 민주당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는 세력들이에요. 왼쪽에 가 있는. 그래서 민주연합이나 또 조국 신당이 더 왼쪽에 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 발전으로 보면은 너무 이쪽에 가 있는 세력들이 또 하나는 뭐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출마를 한다. 이게 이제 유성정당, 꼼수 유성정당의 폐해예요.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앞으로는 그 양당이 할 수 있는데도 꼼수 유성정당 방지법을 안 하니까 조국 혁신당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치 발전사를 위해서 맞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이번 선거에서 다소 조금 벗어난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최대 이변은 뭐냐면은 4년 전 선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모든 정당이 청년 공약 갖고 경쟁했습니다. 한국형 모부연대, 반값 등록금, 청년 상속제, 뭐 청년 주거 막 정당이 청년 잡으려고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지방선거가 2030 표가 이제 어떤 하나의 분기점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에 그게 싹 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권 심판 이렇게 하면서 조국 신당이 저렇게 약진을 하는 동안 2030 표에 그 소구력을 발휘했던 이준석 신당이 지금 정의당하고 지지율이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사그라들면서 이 선거에서 청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러네요. 지금 이게 무언가 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는 그 선거의 공백에 대해서 어떤 정당도 지금 손을 내밀지 않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거든. 그러면 2달 전만 해도 청년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우리 예감이었는데 지금 2달 후에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 검찰 대 검찰 이런 선거로 완전히 대한민국 선거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선거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 정치를 한다는 영역에서 보면은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의 청년 지지율 0%, 또 지금 어떤 정당이든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이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것이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비례다 뭐다 이런 제도 논란에서 지금 흐려져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이준석 당 대표라는 분이 신드롬을 일으켰잖아요. 예. 네. 그때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대단히 높아졌고, 그렇죠. 청년 공약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 컨트롤을 못 해버린 거야. 그러기에 이 전체 청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청년 정치에 대한 굉장한 실망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계속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했던 부분이 그렇게 이준석이라는 리더, 청년 리더로서의 정치가 이번에 실패함으로 해서 전체 청년들의 정치 또 정계 진출에 막는 역할을 했고 또 그러한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등한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밉더라도 청년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차세대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청년들한테 좀 눈을 좀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민주당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처방전을 듣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처방전 먼저 김종대 교수님부터. 연합이 답이다. 연합의 답이다. 예, 그러니까 연합. 자꾸 꼼수 위성 정당이 있잖아요. 비례연합당.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거 솔직히 말해서 인공장기요. 그러니까 내가 그 로봇 인공장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동이 잘 되면 되는데 고장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비례연합당이 고장 난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인공장기 같은 그 자기 몸 안에서 이제는 해결책이 고갈돼 가고 있다. 그럼 어떡하냐? 조국 혁신당. 또 그 외에 앞으로 소나무당도 나오고 뭐 많아요. 뭐 대나무당까지 나올 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야권의 숙명이구나. 어떤 한 정당의 단독 정부라든가 단독 정치는 안 되는구나. 이런 현실을 또 우리가 목도하고 있으니 연합이 답이다. 연합이 답이다. 조은진 대표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연합하지 말고 숨어라. 이재명 대표 숨어라. 왜 숨어야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그대로 있으면서 숨어 있어라. 이번 총선에서? 뭐 총선에서. 그래요? 그게 저는 뭐 자기 표 지키는 건 되는데 뭐 자기 표 지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안 해도 다 지켜질 것 같아요. 이제는 김부겸 그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앞장 세우면은 국민의힘이 되게 곤혹스러워요. 이재명 대표는 개항에 있고 화면에는 그 김부겸 대표가 나와 있고 대표만 나오고 이해찬 전 대표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건강이 좀 안 다니시니까 좋으시니까. 김부겸이 계속 다닌다? 이게 좀 또 다른 얘기예요. 대구에서 의원하셨던 분의 그 파괴력을 좀 아시는구나. 의원도 그러니까. 했지만은 그건 뭐 국무총리도 했고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게 국민들에 대한 폭력이 되게 강하고 확장성이 있어요. 나쁘게 하면 쇼맨십도 되게 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 장관하실 때 제가 행정안전위 간사를 다 하고 지역도 계속 되게 친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풍이 바람이 불 거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막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빨간 모습을 보였는데 뭐 잠바 입고 근데 이게 선거에
영향이 중도표에 어디가 먼저 중도표를 잠식해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이게 선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래서 꼭꼭 선거는 사실은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 조 대표님 말씀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도대체 대한민국에 안 친한 정치인이 누구예요? 누구 얘기만 나오면 걔 나하고 친한데. 국회의원 12년 하면 그래. 도대체 안 친한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김부겸 대표한테 형님 가는데. 그래서 저러신다고.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요. 또 민주당 진입하는데 사람은 괜찮은 분이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처방전 여기까지 듣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도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례 정당에서 유죄 확정된 경우에 그 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공약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주로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을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거든요. 조국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위안이에요. 예,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이른바 이제 조국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유죄 시에 비례대표 승계 금지 법안.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국 대표가 이제 3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이제 만약에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을 경우에 그걸 이제 다음으로 승계할 수 없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나는 이 국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동안 비대위원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일종의 어떤 반정치주의가 있어요. 반정치주의. 예, 의원 숫자 감축, 세비 감축, 근고 이하형을 받아도 세비 반납. 그런데 그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국회 어떤 그 입법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게 다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가지고 예. 그러면 금고 이하형을 받아도 의원 활동은 계속 하거든요. 근데 세비를 다 뺏어버리면 그러면은 윤호동 무임금 아닙니까? 이거 헌법 기본권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의원 뭐 퍽퍽 자르고 세비 반납하고 이런 것도 물론 특권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전 찬성을 하지만은 이분이 혹시 국회 무용론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더 심하게 말하면 정치 혐오도 좀 깔려 있다는 약간의 어떤 비판. 반엘리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게 뭐 본인이 국회의원 안 해봤으니까 저럴 수도 있겠다 싶어도 예. 이게 국회가 어떻게 하면 기존의 어떤 기능을 더 풍성하게 잘 발휘하고 정치가 복원되는가에 정치 지도자가 어떤 그 고민을 해야 지향을 되는데.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파괴된 정치에서 더 줄여, 더 깎어, 내보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례 승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고 그러면 다음 사람이 당연히 승계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주권자가 결정한 거예요. 이건 국민 참정권입니다. 예. 그 정당에 대해서 표를 줬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이건 헌법적 가치인데. 근데 난 저런 말씀이 다분히 포퓰리즘적이다. 조은진 대표님. 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특권 내려놓자 찬성해요. 저는 국회의원 해보니까 특권 거의 다 내려놔도 뭐 국회의원들한테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욕만 먹고 있잖아요.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뭐를 받는 연금을 받는 줄 알더라고. 연금 차량도 폐지됐죠. 나오는 줄 알아요. 18대부터 그 연금 17대까지는 받는데 18대부터 국회의원들 연금이 없어졌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다음에 세비 좀 낮추라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요 문제는 달라요. 이 문제는 헌법적 가치를 건드릴 수는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이래 하는 건 대단히 너무 이 입법기관에 대해서 경솔하게 얘기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 문제는 법을 바꾸려면은 아예 지금 현재 금고 이상의 문제가 있는 그러한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동의를 하지만은 이게 투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의원들이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비례대표 의원들에 그거를 대해서 그러면 빼면은 300분의 1이 그 1의 손실이 있잖아요. 뽑아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했다. 지금 이거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 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헌법적인 문제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의 말도 말에 걸려 넘어진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것도 보면 이제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반작용으로 또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뭐 저기 뭐냐 그건 조국 한동훈 이 둘의 문제지. 예. 아 이게 뭐 비례 승계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문제를 이거 섞어버리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회법이나 선거법에 대해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잘 모르고서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 법의 그래서 맥락과 역시, 배경과. 예, 역시 이게 경험과 경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부터 부산과 경남 호남을 연달아 방문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를 방문했는데 이 지역은 이제 당 중진인 서병수, 조혜진 의원이 당 요청으로 지역구 변경까지 해서 이제 출마를 했던 곳인데, 근데 지금 부산은 좀 분위기가 좀 별로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조사한 지난 11월 13일 날 조사를 했는데 부산 사상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그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39%, 장제원 의원의 측근으로 단수 공천받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4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 차이로 이제 앞서고 있지만 5차 법위 내에서 지금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 조원진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PK 특히 부산 부분은 부산 시민들 좀 화난 부분이 있었죠. 엑스포도 있었고 또 장제원 의원에 대한 또 그 어쨌든 저는 뭐 또 핵심 친윤 장제원 의원이 뒤로 물러난 건 잘했다고 보지만 예. 부산 시민들 생각은 또 달라요. 아하. 또 거기에다가 기존 서병수 의원 이렇게 바꾸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부산 시민들의 조금 자존심을 건드린 거 아닌가. 아하. 또 하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은 험지잖아요. 그렇죠. 수도권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아. 특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 지역에 이제 서병수 의원이 붙었잖아요. 전 시장이 의원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분발해야지 부산도 사수를 할 수 있겠다. 오히려 21대보다 부산을 더 잃을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입니다. 지금은. 네,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시당초 이렇게 지역구를 옮길 때부터 일단 그 조용한 공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전혀 조용하지가 않았던 부산 예, 지역이고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의원은 거의 지역의 모든 걸 다 쏟아붓다시피 하는 의원입니다. 아하, 그래요. 예, 또 낙선의 경험도 많고 이렇게 봤을 때 의외로 지금 상황이 부산이 격전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들이 다 만만치가 않아요. 구청장 출신들이 대거 공천돼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면은 저기 아직까지는 여론조사상으로 민주당이 한두 군데 정도 우세한 걸로 나오지만은 나머지의 박빙인데가 한 대여섯 군데가 지금 눈에 띄니다. 아하. 예,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이번이 그 아마 당 지도부들이 굉장히 대거 집중할 선거가 부산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런 가운데 충북 청주 상당히 공청됐던 정호택 의원의 공천 취소가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뭐랄까 최근에 어떠한 당의 지지율 흐름이 상승세에 좀 꺾였다. 네. 그런 또 진단에 의해서 좀 과감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는데. 아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역 언론에 그 저기 뭐 명칭을 말씀드릴게요. 충북인 뉴스라고 있어요. 청주 출신이십니다. 제가 이 지역구에서 출마했어요. 이 지역구 출마도 하셨었고.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83개의 녹취록을 공개했다고요. 83개. 예, 지금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봐도 끝이 없어요. 계속 나와요 녹취록이. 그러니까 그 전화기에 녹음된 거 파일 그대로다. 예, 그게 뭐냐면 그 돈을 줬다는 카페 업자 A 씨와 정우택 의원 보좌관에 통하네요. 주고받은 카톡이라든가 뭐 이런 녹취록인데 그 해명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후원금 계좌를 카페 주인 A 씨에게 보좌관이 안내해 주었다. 왜냐하면 안내해 달라 그러니까 후원금을 내겠다 그러는데 녹취록이나 그 카톡을 보면은 후원금 좀 내라고 하면서 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정호택 의원 측에서 거기서 먼저 얘기한 걸로 기록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게 대방출이 됐어요. 그래서 뭐 지역의 어떤 사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당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경계선을 분명히 넘어섰고 이 정도 되면은 또 금액도 오늘 그 지역 언론 들어가 보면 금액이 꽤 커요. 아하. 현금으로 준 거는 100만 원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800만 원까지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기는 이미 상황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아하. 그래서 요전에 오히려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천을 유지했었거든요. 다시 돌려줬다 뭘 해가지고. 예, 그 증거가 없다 그랬는데 그때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된다. 그 카페 주인 A 씨를 조사해 보아야 되는 거죠.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진실이 뭐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뭉개고 넘어가니까 증거가 없다는데 증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놔버린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이건 자칫하면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형사 사건이 됐죠. 그때 카페에 동영상 찍힐 때 저는 뭐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 국민의힘이 미적미적거렸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충청에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당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물 교체도 없고 중진들이 거의 다 살아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중원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정주가 전국을 가장 대표하는. 그래서 중원의 핵심의 청주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금품 수습 문제는 뭐 보좌관하고 ACR 관계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에 뭐 총선 끝나서 형사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지만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리 정우택 의원이 살리려고 해도 이거는 뭐 전체 이번 선거 흐름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군요. 그다음에 정우택 의원 쪽에서도 더 이상 뭐 당에 더 이상 이런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또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기묘한 대목이 그 옆에 선거구가 보은옥천입니다. 예, 충북 보은옥천. 여기 이제 그 남부 상군이라고 돼요. 근데 여기에 박덕흠 예. 이게 뭐 사전에 이미 뭐 축하 파티 비슷한 걸 했다. 그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과거에 이해 충돌 문제로 한때 당을 떠나셨던 분이잖아요. 건설 문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떤 수감 기관으로부터 이제 상당한 수주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역 선거에서 또 유난히 보궐선거가 많았어요. 다 부패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기 청주 상당에서 보은옥천으로 이어지는 요쪽 벨트 굉장히 사실은 이거 중요한 벨트거든요. 또 충남하고 인접본이고, 근데 중원의 정치라는 게 전국 표심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조 대표님 말씀대로 의외로 중원이 이런 면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역 민심들이 이것에 민감하다는 거지. 그래서 충청권이 상당히 이번에 또 어떻게 선거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도태우 변호사, 우리 조은진 대표님도 공을 들이고 있는 대구 지역인데 대구 중남 후보로 공전됐던 도태우 후보가 5.18 관련한 망언 뭐 실언 이제 문제가 됐는데 결국 본인이 또 공식 사과를 하면서 이제 공천 유지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그래도 이 공천 취소돼야 된다. 공천 취소는 또 절대 안 된다. 또 이런 입장 취소하면 안 되는 취소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문제를 거르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인데 그러지 못했다면 공관위의 문제예요. 경선을 붙였잖아요. 그것도 경선을 1차, 2차, 3차까지 했는 상황이거든. 근데 현직 국회의원을 이제 누르고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미 대구 시민들이나 유권자가 대구 시민도 유권자지만 서울 시민도 유권자잖아요. 광주 시민도 유권자고 유권자가 선택한 거다. 그러면 그 유권자의 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들한테 맡길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에 유권자가 선택해서 어려운 경선을 통해서 나왔는데 또 대구에 뭐 다 노세하다 하는데 그것도 가장 젊은 친구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전반적인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도 조사하지 않고 제 표현은 거예요. 진위도 먼저 조사해라. 그리고 지금 도태우 후보의 입장도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도태우 후보를
대구 시민의 결정 사항들을 뒤집는 것은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그렇게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 해도 뭐 저는 옳지 않다. 그래 보는 사람이에요. 이미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은 경선 결과로 뽑힌 후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 몇 년 전에 4년 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지역구 관리를 되게 열심히 했고 또 그러면서 대구의 새로운 젊은 정치인의 삭을 태운다 이런 조금의 기대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하고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아직도 내리긴 내렸지만은 내일 또 광주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또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가 도태우 지금 후보 공천 문제를 다시 재거론하면은 대구 민심은 확 돌아갈 것이다. 우리 김종대 교수님. 예, 그 대구 민심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전국 민심.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국민의힘의 전국 선거 악재에 해당됩니다. 이건 지역의 의제를 이미 초월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서 좀 심각하고 만약에 지금 저기 정봉주 공천 후보 나 이런 데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같은 막말 공세를 하면서 도태우 후보를 지킨다 그러면은 이건 명분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누가 먼저 양당 간에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게임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 쪽보다는 일단은 저기 광주도 내일 마침 한동훈 위원장이 가고 그다음에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주장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국민 눈높이로 이걸 본다는 다른 말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때를 놓쳐버리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비대위에서 일부 얘기하는 중도표심 이탈, 서울 선거의 악영향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일 또 과연 광주로 간 한동훈 비대위원이 어떤 발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낼 것인가 주목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국민의힘 얘기는 요거 하나 짚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이 결선을 했던 서울 중성동을 1차전에는 하태경 의원이 약 그 49%였나요? 49%. 예, 거의 20% 차. 거의 20% 차이로 이해운 전 의원을 이겼었는데 이제 2차에 가서는 거의 이해운 전 의원이 또 20%를 또 얻으면서 거의 이제 0.7% 차이로 71% 승패가 갈렸습니다. 5% 그 가산점을 받으면서 여성 가산점을 받으면서 1차전에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놓고 하태경 의원이 수학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여론조사 문제 제기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 여론조사 분석 그 조사 과정에 약간 위법성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조원진 대표님 말씀 주시죠. 지금 그 중성동구가 특별한 이슈가 없는 데잖아요. 그런데 당원 20%에 일반 80%, 그런데 20% 차이 나던 후보가 뒤집었다. 물론 1차에도 5% 가산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5% 가산점이.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건 맞아요. 우리가 보통 선거 치러보면은 저도 선거할 때 보면 한 투표구 열어보면 대강 나와요. 한 동네 열어보면 전체가 나오듯이 이것은 하태경 후보로 봐서는 이 제기를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다. 또 선관위가 이제 뭐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단톡방의 내용들이 좀 기이하다. 이게 조직적으로 나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당원 비과 당원 이런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하태경 의원이 이제 정확한 문제 제기 내용은 1차 득표율이 하태경이 46.01, 이해운이 29.71, 그리고 이영 후보가 25.9였는데 이틀 만에 하태경이 50.87, 이해운이 49.13이 되는 것이 수학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이제 일단 조원진 대표님은 뭐 기이한 상황은 분명해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김종대 교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기이하게는 봅니다. 기이한 거 맞아요? 아마도 그
2차 경선까지 가면서 이제 3등 후보 쪽에 표가 이동을 이영 했다면 후보의- 가능한 시나리오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가능성이 실제로 그렇게 표의 이동이 있었는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 제기는 하태경 의원이 이제 부산에서 지역구를 포기하고 와서 삼선의 하태경 의원이 예, 거의 뭐 그런 의원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현역 대폭 물갈이가 예견되던 때고. 예. 그래서 미리 앞서서 솔선수범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근소한 표차로 경선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보면 여태까지 이런 쭉 흐름에서 아하.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하태경 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보 예? 하태경이다.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마무리될까? 이게 공천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그게 예. 그 이혜원 의원 선거 측에서 예.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정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명확하죠. 우리가 평소에 그냥 내한테 전화 오면은 뭐 60대가 많다니 우리 한 20대 30대로 얘기하자 이런 평소 얘기는 되는데 이게 조직적인 단톡방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선관위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빨리 조사를 해서 뭐 아니면 한 일주일 남아 있잖아요. 예.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시 뭐 경선을 새롭게 이영 후보와 여론, 하태경 후보 혹은 조사를 다시 하든지 아하. 지금 이영 후보도 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내까지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할수록 좋겠다. 글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의심인데 의심.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만연돼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도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아. 그 당원 나이를 20대라고 답변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이미 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혹시나 이런 여론조사에 그 이미 거의 신뢰성 문제가. 대다수의 후보가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수습이 안 되는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한 대낮에 예. 그 전화기 앞에 앉아가지고 잘 받을 준비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의 어떤 정확성과 신뢰도 문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더 많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해 보이긴 하네요. 당원들한테 예. 몇 번으로 전화가 가니까 예.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는 건 돼요. 그거는 전화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그건 되는데 어떤 단톡방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20대라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하는 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수도권은 2340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연령 등가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여론조사를 왜 하죠? 여론조사에서 연령 등가 안 하면은 2030, 40의 이 참여율은 대단히 낮아요. 왜냐하면 60대 이상은 50%가 넘고 2030, 40은 2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정확한 여론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수도권 전체에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잘못된 여론조사에 의한 그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2030, 40에 대한 등가를 안 해주면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30, 40은 20% 미만으로 대답하고 60 이상은 65%, 뭐 50% 이상 이래가는 그거는 정확한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저희 이제 노컷뉴스 조사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이제 특정 세대 50대 이상이 한 80% 이상 과표시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신뢰성 문제는 또 계속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당이 국민의힘 어떤 판단을 할지 선관위의 판단도 좀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막판에 또 지금 각종 무음 공천에서 잡음이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처방전을 주시면 김종대 교수님부터. 잘라내라. 잘라내라. 뭘 잘라? 맹장 수술이. 맹장 수술해라. 맹장 수술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러니까 이 상대방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비례 후보가 어떠니 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떠니 이러는데 내부에서 어떤 망언이나 어떤 중도 수도권의 악영향이 있다면은 지금 조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터지기 직전 맹장이다. 그러니까 수술함이 어떠하신가? 이게 제 처방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수술해라. 조 대표님. 저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던 게임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동훈한테 들키지 마라.
이 양반 뭐 크게 예. 총선 이후에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한동안 들키면은 기관총이 그냥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더라도 가만히 서 있어라. 그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이래 보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너무 조용한 공천을 해서 시대 교체, 세대 교체가 끝났다는 거. 그것이 보수 쪽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21대의 가장 맹점은 한동훈의 공천이다. 그래서 다음부터 비대위원장은 대권 관련되는 꿈도 꾸는 사람은 비대위원장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한판 정치 클리닉 오늘도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조은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한판 정치 클리닉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또 목요일 7시 30분에 보석 같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